빨리 죽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혼수 상태에 빠진 저에게 남편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더러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요. 50억 보험금, 불륜녀와의 재혼 계획, 심지어 제 서명까지 위조해 꾸민 완전 범죄. 윤성건설 회장 딸, 윤설인. 저는 죽은 듯 누워있지만 복수를 위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상상도 못한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윤설인입니다. 윤성건설 회장의 외동딸이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 명품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그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편 정민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했죠.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과 진짜 완벽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저는 항상 민호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간 내린 아메리카노, 프랑스 파리지엔 베이커리에서 주문한 크루아상, 그리고 민호가 유일하게 좋아한다고 말해준 영국산 딸기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제 하루는 민호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 색깔에 맞는 넥타이를 골라주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우산을 챙겨두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는 그가 좋아하는 향수를 침실에 뿌려두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워, 설이나. 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식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도, 결혼 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그는 항상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지? 회장님도 참석하신다며? 파이팅. 응. 덕분에 잘 준비됐어. 넌 참 꼼꼼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꼼꼼하다는 표현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마치 회사에서 우수 사원을 평가할 때 쓰는 표현 같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말이 아니라요.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150평이 넘는 이 집은 항상 고요했어요. 가사도우미 이모가 와서 청소를 하지만 저는 그녀가 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들을 챙겼습니다. 민호의 서재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고 그가 좋아하는 와인의 온도를 맞춰놓고 계절에 맞게 그의 정장들을 정리했죠. 때로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제가 해놓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고마워한다면서도 정작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행복한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렀습니다. 윤성건설 50층 회장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지만 저를 위해서는 시간을 냈어요. 설이나, 민호는 잘해주고 있니?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진 것 같던데. 네, 아버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저를 잘 챙겨주고 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완벽한 딸이어야 했거든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다행이구나. 민호 같은 사위를 둬서 아버지는 든든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하버드 MBA까지. 정말 똑똑한 친구야. 요즘 회사 신규 프로젝트도 민호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잘해. 우리 설인이가 좋은 남자를 골랐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완벽한 비즈니스 거래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위를 얻었고
민호는 든든한 배경과 경제적 기반을 얻었죠. 그리고 저는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조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아직 아이 계획은 없니? 민호도 이제 30이 넘었고, 너도 28인데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아직은 서로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요. 사실 민호와는 그런 이야기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정말 중요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8시,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저는 그의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해 두었는데 이미 식어버렸죠.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걱정했잖아. 미안. 급한 미팅이 생겨서. 아버님하고 중국 투자건으로 늦게까지 회의했어. 아, 그런데 다음 주에 아버님 칠순 생신 파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또 일 얘기였습니다. 저와의 저녁 식사보다, 제가 걱정했다는 말보다 아버지의 생신 파티가 더 중요한 거였죠. 초대장 200부 모두 발송했고, 롯데호텔 최고급 연회장 예약했어. 케이터링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으로 준비했고, 꽃꽂이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화와 장미로 디자인 주문했어. 선물도 아버지가 평소 관심 있어 하시던 골동품 찻잔 세트로 준비했고, 역시 넌 꼼꼼해. 아버님도 만족하시겠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꼼꼼하다. 아버님도 만족하시겠다. 이 두 마디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유능한 개인 비서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요. 식사 내내 민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메신저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와는 단 한마디의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민호야, 우리 언제 한번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돼. 여행? 지금 신규 프로젝트 한창인데 무슨 여행이야? 내년 되면 생각해보자. 내년, 항상 내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 다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샤워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침대는 킹사이즈였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바다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요? 이름뿐인 부부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게 행복일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차가운 일상도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완벽해 보이는 금은 결국 도금일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겉면 아래에는 이미 썩어가는 것들로 가득했거든요. 아버지의 칠순 생신 파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 모인 200여 명의 손님들은 모두 만족해했고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 역할을 했습니다. 설이나 정말 고생 많았다.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을 보냈어.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남편인 민호는 파티 내내 다른 사업가들과 네트워킹에만 바빴어요. 저를 향한 칭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 차로 집에 향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마무리할 일이 있다며 호텔에 남았고 저는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기로 했어요. 강남대로를 달리면서 저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보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저는 백미러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정교한 메이크업, 200만 원짜리 드레스. 모든 게 완벽했지만 눈동자만은 어쩔 수 없이 공허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까지는 10분 정도 더 남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서 가던 트럭에서 갑자기 화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들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안 멈춰? 당황한 저는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급발진이었습니다. 핸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차는 중앙분리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둠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니, 정확히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눈을 뜨려고 해도 마치 납덩이가 올려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의료진들의 대화, 기계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까지도요. 환자는 뇌외상으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다행히 뇌사는 아니고 뇌파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 딸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본 아버지 목소리 중 가장 절망적인 음성이었어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제발. 없어요.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아버지가 제 때문에 우시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깨어 있다고요. 하지만 제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로 민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살며 익숙해진 그의 걸음소리였거든요. 회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서린이는 강한 아이잖아요. 민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당연한 일이죠. 서린이는 제 아내니까요. 그때까지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민호도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럼 난 회사에 가서 정리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서린이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나가시는 발소리가 들렸고 병실 문이 닫혔어요. 이제 저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제 곁에 앉은 것 같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서린아. 민호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인데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요? 너도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했고 너희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위가 필요했지. 그리고 너는 그냥 그 거래의 일부였을 뿐이야.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너는 이렇게 누워있고 아버님은 나를 완전히 신뢰하시거든. 회사 일도 거의 내가 맡아서 하고 있고 민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님은 너무 착하셔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실 거야.
몇 년이고 기다리시면서 최고의 치료를 해주실 거고. 하지만 나는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호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제 내가 죽어줘야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저를 간병해준 남편이, 제가 깨어나기를 기다려준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 물론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어. 그러면 의심받으니까. 하지만 생명유지 장치 같은 걸 서서히 조작한다면 자연사로 보일 수 있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업무를 계획하듯 담담했어요. 그러면 나는 슬픔에 젖은 호라비가 되는 거지. 아버님은 나를 더욱 아끼실 거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더 확실해질 거야.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민호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재혼을 할 거야. 물론 아버님이 인정하실 만한 여자로 말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위님, 아직 계셨네요. 간병인 김숙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순식간에 다시 걱정되는 남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네. 서린이가 걱정되어서요. 혹시 상태는 어떤가요? 내 판은 꽤 정상적이에요. 어쩌면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민호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의사 선생님도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나서 병실을 나갔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니, 김숙자 아주머니가 곁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말이에요.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민호의 걱정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깨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민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제가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뜰 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의식만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보고 듣지만 아무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죠. 병실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 인공호흡기의 기계적인 숨소리, 링거 용액이 떨어지는 똑똑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무력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민호는 매일 저녁 한 번씩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나 간병인이 있을 때는 완벽한 걱정되는 남편을 연기했어요. 제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제가 전혀 몰랐던 정민호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날도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혼자였어요. 김숙자 아주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셨고 아버지는 회사 업무로 바쁘셨거든요. 평상시라면 민호는 휴대폰을 보거나 짧게 있다 나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복도를 확인한 후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 올라와도 돼. 간병실로 와. 소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민호의 불륜 상대라는 것을요. 10분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값비싼 구두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침대 주위를 돌며 저를 관찰했어요.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처럼요. 생각보다 예쁘네. 아까워. 박소정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계산적이고 차가웠어요. 전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관찰자의 시선만 있을 뿐이었죠. 민호와 소정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류는 무려 1년 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저와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후부터였어요. 신혼의 달콤함도 채 식기 전에 민호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 죽음 이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명보험금 50억 원, 아버지 재산 상속분까지 계산해 두었더군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재혼을 할 계획까지요. 소정은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서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자연사를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생명유지 장치를 조작하면 어때? 너무 위험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도 지쳤어.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소정이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죽어야 자유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가 죽어야 그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었죠.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숙자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정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고 민호는 다시 걱정되는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위님, 아직 계셨네요. 서린이가 걱정되어서요. 오늘따라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죽음을 논의하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될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제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깨어나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이 제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민호와 소정은 제가 단순한 혼수 상태 환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음모를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제가 들은 죽어야 자유다라는 말은 곧 그들에게 되돌려줄 말이 될 거였어요.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고 후 3주 차가 되던 날, 병실에 낯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담당했던 중년의 김 교수님이 아닌 젊은 의사였어요.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러웠죠. 그가 제 차트를 보며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환자 상태를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그가 간병인 김숙자 아주머니에게 말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옛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가요? 김 교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김 교수님은 해외 학회 참석으로 한 달간 부재시라 제가 대신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도연입니다. 최도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해졌습니다. 10년 전 의대생이었던 그 남자.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었죠. 저는 경영학과, 그는 의예과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2년간 만났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의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동안 기다릴 수는 없다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서. 괜찮아, 설이나. 나도 이해해. 내 입장이 어려운 거 알아. 그때의 이별이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민호와 결혼했고 도연이는 의사가 되었던 거죠. 도연이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린 환자, 27세 여성. 교통사고로 인한 뇌외상으로 혼수 상태 3주째. 그는 제 의료 차트를 자세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 수치들을 점검했어요. 마치 다른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그는 제 뇌파 수치를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거든요. 그리고 제 눈꺼풀을 살짝 들춰 동공 반응을 확인할 때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뇌파가 일반적인 혼수 상태 환자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 환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김숙자 아주머니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저와 도연이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이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이나, 혹시 내 목소리 들리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도연이의 입에서요. 만약 정말 듣고 있다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아주 살짝이라도.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온 신경을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집중했어요. 움직여, 제발 움직여달라고 간절히 빌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조금이지만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런, 정말이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설이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내가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봐.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맞아. 정말 의식이 있구나. 도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이나, 내 말 잘 들어.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어.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알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민호와 소정이 제가 깨어 있다는 걸 안다면 더 빨리 저를 제거하려 할 테니까요.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자.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요. 어때? 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동의 표시를 했어요. 좋아. 그럼 확인해보자. 너는 윤설인이 맞지? 한 번. 예. 너는 나를 기억하니? 최도연을. 한 번. 예. 10년 전 우리가 사귀었던 것도 기억해? 한 번. 예. 도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설이나, 혹시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하고 있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도연이라면
그라면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예, 그 사람이 너 남편이니? 다시 한 번, 예. 도연이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알겠어, 설이나.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손가락을 움직이면 안 돼. 알겠지? 한 번. 예.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이 신호는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숙자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재빨리 제 손을 놓고 다시 전문적인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계속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매일 들러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이가 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저를 구해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요. 그날부터 도연이는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의사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저와 손가락 신호로 대화했어요. 조금씩 제 상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민호의 음모에 대해서도 소정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널 깨워낼 거야, 설이나.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을 벌받게 해줄게. 그 약속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희망이 생겼다고. 도연이가 저를 구해줄 거라고.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요. 이 간단한 신호가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도연이와 손가락 신호를 통해 소통하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던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날 오후 김숙자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제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아주머니는 30년 넘게 간병 일을 해오셨던 베테랑이셨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세심한 분이셨죠. 제가 혼수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말을 걸어주시고 제 몸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셨거든요. 설인 양,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에 벚꽃이 피었어요. 깨어나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런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이 차가운 병실에서 유일하게 진심 어린 따뜻함을 주는 분이었거든요. 오후 3시경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 일찍 가셔도 됩니다. 제가 있을 테니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김숙자 아주머니는 약간 의아해하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시면 제가 복도 휴게실에 있다가 올게요. 아주머니가 나가신 후 민호는 문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저 정민호입니다. 보험금 청구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보험금. 그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가 벌써 제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내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가 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숙자 아주머니가 뭔가 가져오려고 다시 온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전화 통화 중이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병실 문을 살짝 열다가 민호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듣고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이요? 그럼 기존 보험과 합쳐서 총 50억이 되는 건가요? 50억. 제가 죽으면 민호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네, 추가로 가입한 보험이 있거든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가입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김숙자 아주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도 이상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 네. 그건 아내가 직접 가입한 겁니다. 저는 잘 몰랐고 우연의 일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어떤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꼼꼼한 성격이라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 두었거든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요. 그럼 혹시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복잡한 조사 같은 건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혼자 중얼거렸어요. 20억까지 추가로. 완벽해. 이제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 순간 김숙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복도로 물러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민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실로 돌아오셨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아주머니는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뜨개질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죠. 서린 양, 뭔가 이상해요. 아주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30년 넘게 간병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아내가 혼수 상태인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김숙자 아주머니는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셨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듯이 서두르셨죠. 30분 후 아주머니가 도연이와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들으셨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사고 일주일 전 추가 가입이라고 했어요. 20억짜리 보험의료. 도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김숙자 아주머니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한 후 제게 다가왔어요. 설이나, 방금 아주머니 말 들었지? 한 번. 예. 너 정말로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 가입한 거야? 2번. 아니요. 그럼 누군가 내 명의로 가입한 거구나? 한 번. 예. 도연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설이나. 계획적인 살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죽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거예요. 사고 일주일 전에 보험 가입. 그리고 급발진 사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도연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설이나,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민호가 언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지 몰라. 한 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이제 김숙자 아주머니도 우리 편이야. 증인이 생긴 거지. 김숙자 아주머니가 다시 들어오셨을 때 도연이는 아주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 민호 씨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더욱 세심하게 민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도연이는 제 치료에 더욱 집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추가 가입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난 이상, 민호도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빨리 행동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도연이와 김숙자 아주머니라는 든든한 아군들이 생겼으니까요. 보험의 그림자가 드리우긴 했지만 진실의 빛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김숙자 아주머니가 민호의 보험 통화를 엿들은 지 사흘 후 도연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 큰 도움이 필요했죠. 그날 저녁 도연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도연이는 제 침대 곁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믿지 않으신다면, 아니면 민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하지만 도연이는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지만 김숙자 아주머니가 들은 보험,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자 바로 이해하셨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아버지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의 남성이 함께 들어왔는데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모습으로 보아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침대 곁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놈을 사위로 받아들인 자신이 바보였다고 하시며 자책하셨어요. 아버지 옆에 서 있던 변호사는 이정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형사사건 전문가라고 알려진 분이었죠.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보면 명백한 계획살인 미수사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승리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버지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으니 저를 구해달라고 간청하셨어요. 변호사는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정민호와 박소정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봐야 한다고 했죠. 도연이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강력한 아군들이 생겼으니 곧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훈 변호사가 중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것을 발견한 것 같았죠.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민호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제 사고 2주 전에 정체불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고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송금자가 바로 박소정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설탐정이 박소정을 조사한 결과 그녀에게는 놀라운 전과 기록이 있었어요. 5년 전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남성의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는 또 다른 기혼 남성과의 관계에서 그 남성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킨 후 그 남성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남성은 생존했지만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했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소정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민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전문적인 범죄자와 손을 잡았던 거였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도 있었어요. 제 명의로 가입된 20억 원 보험의 서명을 필적 전문가가 감정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제 서명을 위조했고 보험 가입 당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도 조작된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면 사고 당일 오전에 박소정과 무려 47통의 통화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119나 병원이 아닌 박소정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변호사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김숙자 아주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된 표정이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방금 민호가 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정비업체 직원 같았는데 차 사고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호가 사고 난 차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변호사는 즉시 일어나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 방해 신청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동안 아버지는 제게 다가오셨어요. 이제 곧 끝날 거라고 반드시 그놈들을 벌 받게 해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도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설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김숙자 아주머니의 증언, 위조된 보험 서류까지 이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깨어나서 직접 증언할 수 있다면 완벽할 거라고 했죠. 저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동의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내일 아침에 민호의 차량과 관련 증거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호와 소정을 동시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으로 심판받을 시간이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지난 2달 동안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았거든요. 민호와 소정은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숨어있던 칼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새벽 6시 병원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무전기 소음이 들렸어요.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이제 끝날 수 있는 기회였죠. 오전 7시경 김숙자 아주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경찰이 민호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호와 소정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로는 민호가 체포될 때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반면 소정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용없는 발악이었어요. 도연이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이 싸움을 해온 그였기에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그는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고 했어요. 재판에서 제가 직접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락드인 증후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나설 때가 온 거였어요.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휠체어에 앉아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앉았다고 해야겠네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호와 소정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호는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정은 여전히 당당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이 그녀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선서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는 목소리였거든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 기간 동안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대화들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제 귀에 속삭인 그 끔찍한 말들을, 이제 내가 죽어줘야 한다고 했던 그 순간을, 소정이 제 머리카락을 만지며 죽어야 자유다라고 했던 그 잔혹한 순간들을. 법정 안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석의 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소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들은 말들이 과연 정확한 기억인지 의문스럽다고 했죠. 하지만 검사는 이미 준비된 의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락드인 증후군 상태였다는 의료진의 진단서와 함께 뇌파 검사 결과들을 보여주었어요. 도연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락드인 증후군 환자들은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숙자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보험 통화를 엿들은 순간에 대해 증언하셨어요. 사고 일주일 전 추가 가입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설탐정도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서 발표했습니다. 민호와 소정의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소정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위조된 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필적 전문가가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클라이언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 앞에서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소정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의뢰인은 단순한 불륜 관계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과거의 전과 기록과 현재의 금융거래 내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재판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법정에서 그들과 마주하며 지난 3개월 동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살아남았던 거예요.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버지와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일어서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피고인 정민호 징역 15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소정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요. 법정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가면이 벗겨진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3개월 전이었어요. 처음 침대에서 일어섰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연이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서리나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오픈하는 날이었거든요. 봄날의 약속이라는 이름에 겨우 20평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15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제가 선택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카페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명품 가방과 비싼 드레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손님들의 소소한 웃음소리가 그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도연아, 이 테이블 여기 놓는 게 어때? 좋은데? 햇살이 잘 들어올 것 같아. 도연이와의 일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함께 카페를 꾸미는 일상이요.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10년 전 헤어질 때 우리는 너무 어렸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카페 오픈 1시간 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설이나, 정말 예쁜 카페구나. 아버지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비싸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꾸민 인테리어, 제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들, 그리고 따뜻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공간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도 행복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언제나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제 앞에서는 여전히 그냥 딸바보 아버지셨거든요. 도연이가 아버지께 직접 내린 커피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모금 마시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사위가 내린 커피는 맛있구나. 아버지가 사위라는 표현을 쓰실 때 저와 도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 드디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김숙자 아주머니였어요. 재판 이후로도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우리 서린이가 정말 예쁜 카페를 차렸네요. 아주머니는 카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를 드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이 근처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의 밝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카페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어요. 과거의 저라면 이런 소박한 일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이 모든 순간들이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저와 도연이는 조용히 카페 안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주셔서 뿌듯했어요. 도연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설이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벚꽃 나무에서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축복의 눈송이 같았어요.
그때 문득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끔찍했던 혼수 상태의 3개월, 민호와 소정의 배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복수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서린으로 만들어준 거겠죠. 도연아, 나 가끔 생각해봐.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후회해? 아니, 전혀. 오히려 감사해. 도연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을 거야. 진짜 나를 모른 채로 말이야. 저는 창밖에 벚꽃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는 내 상처를 치유했어. 민호와 소정이 벌을 받는 걸 보면서 분노도 사라졌고, 하지만 정말로 날 살린 건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어요. 결국 날 살린 건 사랑이었어.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나도 그래, 설이나. 너를 다시 만난 건 기적이야. 우리는 카페 문 앞에 서서 봄밤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대신 따뜻한 가로등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값비싼 차들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이 모든 평범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몰래 눈가를 훔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니 감격스러우셨나 봐요. 설이나, 아버지가 봐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어떻게요? 예전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 하지만 지금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과거의 저는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비록 소박하지만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밤 10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도연이는 카페 2층에 마련된 작은 원룸에 올라갔습니다. 침실과 거실, 작은 부엌이 하나로 연결된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벚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아, 고마워. 뭐가? 모든 게. 날 구해준 것도,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도,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우리는 창가에 서서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적은 별빛조차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복수를 끝낸 지금 저에게는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만이 가슴속에 가득했어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저희 새로운 인생도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윤설인의 복수 이야기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걸 설인이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